자, 이번에는 이제 에피소드 하나 더 할 텐데요. 두 번째 PPT는요.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갑니다. 유튜브에 어울리게 자극적인 내용 갑니다. 유튜브에 어울리게? 미스터리 단신 파트 2. 세상에서 그 사이즈가 가장 큰 사나이입니다. 이제 그가 뭐냐가 중요하네요. 그것의 사이즈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상상도 못할 러시아 대물의 충격적인 사생활. 뭐 이런 이제 유튜브스러운 제목을 달게. 아니, 도대체 유튜브스럽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유튜브스럽다는 거 새로 막 아니 정의 유튜브에 내리는 우리가 것 같아. 동시 송출되니까. 아 예. 부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알면 소름 돋는 러시아 수도승의 10가지 사실들. 뭐 이거 이런 엄청나게 유튜브에 많아요 이거. 예, 이런 요거. 부제를 겸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예. 아닌가. 알면 소름 돋는 러시아 수도승의 10가지 사실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뭐가 잘못 배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게. 유튜브를 잘못 배운. 자,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 이제 가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에피소드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목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키가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한 박사님이 생각하는 거기가 가장 큰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뭘 생각했는데. 아 이거 빨리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뭔 얘기인가? 어, 크기가 크다고 코 크기가. 러시아 샹트페테르부르크 자연사 박물관에는요 잘려진 남자의 성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기만 달랑 정신. 성기가 이렇게 딱 그 유리병에 담겨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크기가 무려 25cm가 넘는 거의 세상에서 가장 큰 성기가 아닐까 추정되는 남자의 성기가. 아니,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 없죠. 생전에 그게 달려 있을 시절에 풀발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아니 광주 학살 얘기를 하시다가 풀발기 뭐 나 이게 왜 미스테리인지 이러니까 정계가 이게 미스테리하네. 미스테리하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 흐름이 되게 미스터리하네요. 한 3배 정도 커지겠죠 아마.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죠. 그래서 그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이 성기의 사진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그 유튜브 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해줘야 됩니다. 와. 네. 황당했어. 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모자이크는 돼 있긴 하지만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죠. 네. 우와.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대박. 이 혐오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혐오감이 확 불러. 네, 약간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나 이거 흐린 눈으로 이래야 돼. 아니 선생님 뭐 어떻게든 보려고 지금 막 너무 눈을 지금 쫑긋 세우시는데 아니, 네. 모자이크 제거해 볼 돌려. 나중에 모자이크 제거해서 한번 보시고 혐오감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때는 1916년 12월 30일 러시아 왜 이렇게 어려워 발음이 샹트페테르부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시신이 얼어붙은 강물 사이에 떠오릅니다. 그 시신은 이 자료화면처럼 그 성기가 잘려 있었습니다. 잘린 그 성기가 이 자료화면이겠죠. 자리하면 진짜. 사기꾼이지 이게. 그는 알렉산드라 황후와 니콜라스 2세 총애를 받으면서 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렸던 희대의 수도승 러시아 몰락의 1등 공신 바로 에피포비치 라스푸틴입니다. 오늘 라스푸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라스푸틴 이름도 아실 수 있고 뭐 대략 들어보셨겠지만 라스푸틴의 그 생애 이야기 쫙 한번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모르죠. 저는 전혀 한번 이거 다 아. 봤어요. 그러니까 라스푸틴의 생애부터 그다음에 실제 여자들을 몇 명하고 아. 다 아는. 아 역시 관심사니까 잘 관심사, 아시는구나. 역시 이거 하박사님이. 찾다가 전 전혀 미스테리 찾다가 네. 이쪽에 한번 라스푸틴의 생애를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대하 드라마 라스푸틴의 일생 BGM 좀 들어가줘야 되죠. 딴딴 따다다단 따단 딴 따다다단 아무래도 다시 딴 배워. 따단 부끄러운 따단 거야. 라디오 따단. 극장이야. 아니, 이게 유튜브를 안 유튜브- 보고 사는 것 같아.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라스푸틴의 생애 두둥탁. 맞아 이거지. 이거 해줘야죠. 참고 서적으로 제가 로즈린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의 만화 성역사라는 만화를 참고해서 라스푸틴의 생애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스푸틴은요 1869년에 시베리아의 튜멘주의 포크로스코예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그 러시아가 이제 왕조 시대 마지막 로마노프 왕조 시대죠. 나타샤 로마노프 할 때 그 로마노프죠. 네. 로마노프 왕조 시대입니다. 타샤가 그러면 왕족인가요? 아 그렇게 추정이 돼요. 설정이 그렇게 돼 설정. 있어요. 아. 예. 로마노프. 블랙 위도우 라는 설정이 소식이니까. 왕족의 후예라. 진짜 흐름이 진짜 독특하네요. 블랙이도 얘기 미스테리합니다. 나다가. 근데 이 라스푸틴에는요 굉장한 특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하 상처도 많고. 그렇죠. 어머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어. 술과 노름으로 허허. 재산을 탕지하고 집에서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아 저런 놀랍죠 이런 게 아주. 트라우마지 트라우마. 근데 이 라스푸틴이 어릴 적부터 신통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유명해요. 어허? 그래서 한 법사? 번은 집에 말을 도둑 맞았는데 라스푸틴이 이렇게 쭉 보다가
범인을 바로 맞춰버렸어요. 그 범인을 딱 이렇게 살펴보다가 딱 보면서 당신이 말을 훔쳤지. 딱 그러니까 그 범인이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바로 맞췄습니다. 관심법이네요.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살이 되던 해에 한 호텔에 급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웨이터로. 근데 여자들에게 이제 인기가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그 엄청난 사이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그 드나드는 부유층 그 여인들에게 조금씩 그 소문이 났어요. 저 라스푸틴이라는 그 젊은 대물이다 친구가 막 이렇게. 엄청나다. 크기가. 소문이 나서 그때 그러다가 그 호텔에서 그의 삶을 바꾸게 될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호텔 하녀로 일하던 프라스코비에라는 여자였는데요. 얘 서로 이제 잘 맞아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놓고 잘 살다가 나중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라스푸틴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그의 삶을 바꾸게 될 운명적인 여인이 됩니다. 로젤라라는 매춘부인데요. 이 매춘부가 이 라스푸틴의 신체적 탁월함과 재능을 이제 알아보고 여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온갖 무공을 라스푸틴에게 이제 전수를 해주게 됩니다. 기술 전수. 네, 그래갖고 이제 이론과 실전을 이제 완전히 전수해주면서 이 라스푸틴은 타고난 신체 조건과 그 밤낮 없는 그 기술 연마로 거의 뭐 한 100갑자의 무공을 이제 막 익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공으로 이제 라스푸틴은 러시아 화류계를 조금씩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도장 깨기로. 그래서 방탕한 생활 끝에 그 방금 얘기했던 로젤라라는 여성과도 살았지만 결국 또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냐면 하도 이 여자들 만나고 나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 이 라스푸틴 죽여버리겠다고 흉기를 들고 쳐들어와가지고 죽을 뻔하고 이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처량한 신세로 이제 라스푸틴이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한 수도승을 만나서 이후 이제 삶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수도승이 너는 너무 방탕하게 살았다. 금욕하면서 너의 그 삶을 돌아봐라. 고행의 길을 떠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라스푸틴도 좀 뭐 이제 허무했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죽을 뻔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다 그 수행을 쌓다가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딱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떤 능력을 얻게 되냐면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진짜?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오. 네. 병자들을 딱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치유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저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사람이 한 남자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상류층의 한 부인이 그 라스푸틴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라스푸틴을 파티에 딱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족 부인이 시끄러운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라스푸틴을 본인의 방으로 몰래 불러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던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푸틴이 그 마치 그 나우나 선생님처럼 바지를 이렇게 쫙 벗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증거다. 딱 그러니까 여자가 오 마이 갓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이게 시계의 증거 맞다. 딱 이러면서 뭐가 맞아요? 러시아어로 해주세요. 러시아어로. 뭔 증거가 그렇게 넘어가요? 그 여자가 이거는 그 신의 계시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내용이 이제 이상한데. 그 여인의 마음에 귀족 부인의 마음에 들면서 라스푸틴의 티어 등급이 이제 막그 수직 상승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일반 여인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이제 상류층 귀족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초에 라스푸틴이 약간 정치적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한 건가요? 처음부터? 이제부터 점점 생기죠. 지금부터. 그러다가 그의 삶을 바꾸게 될 운명적인 여인을 여기서 또 만나게 운명적인 됩니다. 여인은 몇 번째 만나는 거야 도대체? 예. 진짜 이 사람이 운명적인 알겠습니다. 바로 비루보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부터가 이제 본 게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 알렉산드라 당시 황후의 총애를 받는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스푸틴은 만약에 내가 이 비루보바를 가지게 되면 돈과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비루보바가 쉽게 넘어진 않았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결국 뭐 라스푸틴의 그 게임에 이제 넘어와서 둘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루보바가 라스푸틴을 황실 주체 러시아 최상류층 무도에도 막 데리고 다니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러시아 황제는 니콜라이 2세였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라 황후가 있는데요. 라스푸틴이 이제 여기서 황후를 딱 영접하게 되죠. 근데 황후를 영접했는데 이 황후가 안색이 좋지 않고 니콜라이 2세 왕도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딱 했더니만 니콜라이 2세 황제의 막내 아들인 알렉세이가 불치병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혈우병으로 알려진 불치병을 안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몸도 안 좋은데 낙마 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아들이. 얼마나 그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비루보바가 라스푸틴의 그 힐링 스킬을 알고 있었잖아요. 치유력이 있다는 거를. 비루보바라는 그 여인도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딱 이러면서 라스푸틴을 소개해 주니까 라스푸틴이 알렉세이 왕자죠. 만나가지고 탁 주문을 외우면서 아수라 발발타 막 하면서 치료를 딱 해줍니다. 말발타는 뭐? 그래가지고 씻은 듯이 진짜 이 애가 나은 거예요. 그 자리를 탁탁 털고 일어나서
당시로서는 불치병, 혈우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아, 진짜? 그게 말이 되나? 아, 이거 실제죠. 그럴 수 실화입니다. 있죠. 이거는 실화. 그래가지고 황후와 황제가 라스푸틴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 믿겠지. 이야, 이건 대단하다. 그러면서 황제 전적인 신뢰를 지금부터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라스푸틴의 어떤 비선 권력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 이게 그러네. 킹스맨에 나온 그 라스푸틴이 이 라스푸틴이군요. 그래서 황제의 비호 아래 라스푸틴은 막강한 이제 권세를 가지게 되고요. 실제로 수상과 내무장관을 멋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면도 막 시키고 궁정 그 인사에 본인이 시권을 다 행사하는 거죠. 세금을 무려 90%나 인상을 시켰다고 하고 반발하는 농민들을 막 학살하기도 하고 전횡을 막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황실에 연결해준 비루보바도 뭐 이제 자기가 직접 황실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쓸모없음을 깨닫고 이제 현신짝처럼 버리게 됐습니다. 원래 그 집권 세력에 연결을 해주고 나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나면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철수 전 대표도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데 에헤이.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안철수 예. 전 대표. 자, 하여튼 그래서 당시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음. 그때 라스푸틴이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자기 친구, 아주 무능한 자기 친구인 스콤리노프를 국방상에 앉히기도 했대요. 근데 얼마나 이 무능했냐면 이 스콤리노프가 군비 이런 거 다 착복하고 러시아군은 심각한 그 재정, 군비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1차 대전에 독일군하고 붙으러 갔잖아요. 근데 러시아군의 군인 중에 3명 중에 1명만 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죽으면 정도였죠.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군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요. 그래서 황실 귀족들이 라스푸틴에 대한 이제 반발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라스푸틴이 나라 망친다. 그렇지만 황제와 황후의 총애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건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황후의 딸이자 그 로마노프 왕가의 그 장녀인 올가라는 그 공주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라스푸틴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고 황후에 찾아가서 건의를 했대요.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올가야, 라스푸틴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 이러면서 오히려 올가가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다가 이제 라스푸틴이 권력의 정점을 누리고 있던 이때에 라스푸틴은 그의 삶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운명이 많군요. 그 운명의 여인의 이름은 황실 가문의 이리나라는 실제로 이제 공주 자격인 거죠. 황실 가문에 있는 이리나 공주인데요. 라스푸틴이 이 공주를 좀 연모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때까지 그 꼬시지 못한 여자가 없었는데 이 이리나 공주만큼은 라스푸틴에게 절대 안 넘어오는 거야. 그 더군다나 그리고 이 이레나 공주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 약혼남 이름이 유스포프라고 하는데 이 유스포프라는 약혼자는 동성애자라는 소문도 있고 게이라는 소문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유스포프가 라스푸틴과도 가끔 대면을 했는데 이 유스포프와 이 이리나 공주는 라스푸틴을 엄청 싫어했던 거야. 네가 이제 러시아 왕조도 망치고 사람들은 다 너를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안 좋아한다. 라스푸틴이 이 유스포프 이 남자를 게이라고 막 놀리기도 했대요. 술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유스포프가 저 라스푸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최종장으로 갑니다. 라스푸틴의 죽음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누가 죽였을까? 1916년입니다. 12월 20일에 유스포프는 이게 죽는 장면이 기가 막혀요, 정말 이게. 유스포프는 라스푸틴에게 이제 반감을 가진 귀족들을 이제 규합합니다. 저 새끼 죽여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하고도 안 맞죠. 러시아에는 국가적 원수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자기 보고 또 게이라고 놀렸잖아요. 임시총회로 딱 열어가지고 귀족들을 모인 상태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재판을 한 거예요. 라스푸틴 죄인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의결을 하고 사형 선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한 거죠. 죽이겠다 하고 12월 29일 날 유스포프는 그 자기의 약혼녀죠 이리나 공주. 근데 이리나 공주를 라스푸틴이 연모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리나 공주의 이름으로 라스푸틴을 연회에 초대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이 그 편지를 받고 드디어 이리나 공주가 이제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구나 이러면서 의심 없이 그 연회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연회에 올 때 유스포프는 이미 이리나 공주를 다른 지역의 안전가옥으로 피신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암살을 시도할 거였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리나 공주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리나는 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되지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연회장에 라스푸틴이 딱 도착했는데 라스푸틴 전용 그 코스 음식을 따로 딱 마련해 놨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 라스푸틴이 먹을 음식에만 사람을 10명 이상 죽일 수 있는 청산가리 10인분을 다 독을 타놨습니다. 청산가리 10인분을. 그래가지고 라스푸틴이 자기한테 음식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다 먹는데 10인분 청산가리를 다 먹었대요. 근데 안 죽는 거야. 안 죽고 계속 그냥 술도 마시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막 나중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너무 멀쩡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멀쩡하니까 이 청산가리 12분을 먹고도 어떻게 멀쩡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를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 유스포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직접 결행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독국물로 안 죽으니까 유스포프가 이제 용기를 냈죠. 그래서 라스푸틴 너 꼭 그랬어야 됐냐?
너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면서 라스푸틴을 제발 그만. 제발. 도대체 방송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약간 그 유튜브에 짤도 삽입하고 하잖아요. 도대체 유튜브 의식하지 말라면서요. 속이 후련했냐 하면서 권총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이 드디어 총을 맞게 되죠. 심지어 이마에도 총을 맞았다고 돼 있어요. 이건 죽지. 바로 죽지. 안 죽었어. 그러면데 이제 라스푸틴이 난동을 부리면서 막 버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총을 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상을 뒤엎고 막 난동을 부립니다. 라스푸틴이. 이마에도 총을 맞. 이마에 그래서. 실제로 그 라스푸틴 시체 보면 이마에도 총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뭐 라스푸틴이 뭐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상을 뒤엎고 막 이제 하니까 그때 당시 있던 모든 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 그 강목과 몽둥이와 칼을 빼들고 이제 라스푸틴을 집단 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팔다리를 막 묶고 안발을 하고 막 몽둥이로 대여섯 명의 장정들 귀족들이 달려들어서 그 연회장 한가운데서 집단 파운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온몸에 막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래서 이미 청산가리 10인분을 먹고 아 이게 미스테리다. 몸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그리고 기작들의 집단 구타로 이제 그 뼈가 거의 다 뭐 부서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푸틴을 꽁꽁 묶어요. 꽁꽁 묶고 이제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고르고르 질러. 니들이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꽁꽁 묶고 마일 뒤에 묶고 이제 시체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죽음. 처리하러 반죽음이 된 라스푸틴을 처리하러 말을 끌고 이제 한참을 달려가요. 그냥 말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라스푸틴이. 그러다가 이제 끌려간 즉 몸을 철사로 꽁꽁 묶고 무거운 걸 단 다음에 그 아까 그 물에 이제 빠뜨립니다. 내 바다 강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빠지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라스푸틴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뽀글뽀글대면서 나를 죽이지 마라 이러면서 이때 올라와서 올라오면 불쌍하시네. 때려서 집어넣고 막 돌을 집어서 던져서 집어넣고 또 한층이 안 있다 또 올라오면 또 때려서 집어넣고 막 이렇게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래서 한참을 그런 다음에 드디어 라스푸틴은 떠오르고 가라앉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에 라스푸틴의 시체를 이제 그 발견해서 부검을 했는데요. 사인은 익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산가리 영향이 청산가리, 총상 이런 것들은 결국 영향을 미치지 없어? 못하고 대단하다. 결국에는 익사로 이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라스푸틴을 당시 추정하던 한여 한 명이 라스푸틴의 시체에서 몰래 성기를 잘라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연사박물관에 보관해야 된다. 역사적인 유물이다 해서 그 성기를 잘라서 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연사박물관에 기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라스푸틴이 죽은 뒤에 황제와 황후가 대노해가지고 그 주동자 유스포프를 이제 죽이려고 막 네가 라스푸틴을 죽였지 하면서 막 했는데 귀족들의 반발로 유스포프를 죽이지는 못하고 유스포프는 귀향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황제는 이 라스푸틴에게 성대한 그 규모의 국장을 또 베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중들이 속이 뒤집어지겠죠. 아주 그럴 그냥. 것 같아.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성남 민주등에 나중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라스푸틴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태워버린 걸로도 유명하죠. 라스푸틴은 갔으나 그의 성기는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에필로그 라스푸틴의 예언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능력이 있었어요? 라스푸틴이 예언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편지를 써놓은 게 했네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될 거다 나중에 라스푸틴이 편지가 발견됐는데요. 당시에 1차 대전 때 그 전장에 나가 있던 니콜라 2세에게 죽기 한 1년 전쯤에 편지를 보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새해가 오기 전에 죽을 것이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귀족들에게 살해된다면 그들의 손은 나의 피로 젖을 것이며 25년 동안 그 피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나의 죽음을 가져온 자가 폐하의 친척관계의 사람이라면 폐하의 자녀와 친척 어느 누구도 2년 후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었대요. 실제로 라스푸틴의 편지 내용대로 그 다음에 2월 혁명으로 러시아 군주제는 영원히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같은 해 레닌 주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됐고요. 니콜라이 황제 그 가족 전원은 라스푸틴의 예언대로 볼셰비키 군에 의해서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의 예언은 이루어진 걸로 돼 있죠. 사실 라스푸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협박성이라고 해야 될까? 나를 건드리면은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를 받던 그렇죠. 사람이니까 약간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라스푸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산가리 10인분을 먹고도 나는 이게 제일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약효가 덜 정제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굳이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모르죠. 네. 저기 인분이 잘못 개선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부록으로요.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에필로그 부록으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과 무속에 얽힌 한두 가지 에피소드. 이거 위험한데. 노태우 대통령과 10원 동전 속의 불상의 비밀 요거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우리 이제 드디어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 87년 대선에 우리 노태우 후보 그다음에 이 사람. 김영삼 삼김 출마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괴소문이 났었는데 집집마다 불상을 모셔두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상은 300만 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집안에 불상을 해서 300만 개를 다 모으기가 힘드니 한 점술가가 노태우 후보 진영에 어떤 조언을 했냐면 현실적으로 각 가정마다 불상을 둘 수는 없으니까 10원짜리 동전을 새로 찍어내서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을 전면에 새기고 그 안에 조그마한 불상을 집어넣자. 그러면 있어. 그게 된다. 그 동전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있어. 전에 동전에는 없고 없던 불상이 그때 그 생겼죠. 이후에 나온 동전에는 거기 그래서 불상이 실제로 있는 그렇게 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요즘 10원짜리 잘 모를걸요 진짜. 근데 이거는 그동안 불상이 아니라 실제로 다보탑 안에 새겨져 있던 돌 사자상이었다는 말도 있고 요거는 썰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점술가 얘기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점을 신봉하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보부에 고위 간부를 시켜서 유명 점술가들에게 정치인 6명 비실명으로 운명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진상,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6명의 운명 감정을 받았는데 운명 감정. 그러니까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면 김대중은 박정희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점괘가 나왔대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나를 위협할 것 같냐 이런 점괘를.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의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붙었는데 사실은 겨우 이겼죠.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이기기 힘들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김대중이 큰 위협이 안 될 것이다라는 점괘를 믿고 유신 쿠데타까지 감행했으나 그리고 언론의 그 유신 발표 일시를 10월 17일로 자정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점술가로부터 날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당시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과 총운동 도사 얘기 혹시 하십니까? 총운동 도사. 전두환 정권에서 그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직선제를 하면서 대선 날짜를 12월 16일로 잡았습니다. 이 12월 16일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참고로 12월 16일은 홍 박사의 생일입니다. 이 당시에 그 알 수 없는 여권의 흐름이네요. 선거 관련해 전문 점쟁이라고 불리는 청운동 도사가 있었답니다. 그 청운동 도사에게 선거 날짜를 언제로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해서 12월 16일로 하건 17일로 하건 노태우가 되긴 되는데 16일로 하면 자식이 적고 17일로 하면 자식이 많을 거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점수. 자식이 많다는. 근데 그 자식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아. 16일에 했고 그래서 좌석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16일에 선거를 했고 자식이 작다고 했으니까 이때 여소야대가 됐죠. 최초로. 그래서 자식이 적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이 적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당 합당 이후에 1992년의 대선 날짜 요게 마지막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노태우 정권 후반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적인 그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야당에 기수했던 김영삼이 그 여당의 정치인이 된 건데 그때 그래서 대선 날짜를 12월 18일이고 근데 희한한 건 이때가 금요일이었대요. 선거일을 보통 금요일에 잡는 법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기 보통 때문에. 수요일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법정으로 수요일로 못을 박아놨지만 당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12월 18일로 잡았는데 왜 12월 18일 금요일로 잡았느냐? 12와 18을 더하면 30이 되잖아요. 그럼 30일 금요일이 돼요. 30금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월 18일이니까 12와 18을 더하면 30. 30금이 나오잖아요. 30금이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김영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그렇게 잡았다라는 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의 내용들은요. 2022년 1월 달에 김현정의 뉴스소의 권영철 대기자님이 당시 언론과 정치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이야기다라고 해서 실제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인용한 거니까 단순한 썰말은 아니고요. 아, 그 옛날에도 계속 무속이 계속 무속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만 거죠.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얼마나 알려졌나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태어나고 말래 500회쯤에는 천공 스승과 건진법사에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때 다루도록 아직까지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잘 보면서 라스푸틴이 더 이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2의 제3의 라스푸틴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태어나고 말래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뿅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의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진짜. 자 마무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